나는 평생 믿어왔습니다. 전투기의 기준은 언제나 미국이었다고요. 적의 미국기를 따돌리고 지상 공습을 지원하던 그 수천 번의 비행 속에서 단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나라가 내 오만을 정면으로 깨뜨렸습니다. 한국 수입과 조립의 나라에서 이제는 수출과 설계의 나라로요. 그들이 만든 전투기를 처음 봤을 때 그 충격의 순간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저는 마이클 월터스입니다. 56살이죠. 미 공군에서 F-15와 F-16을 조종했고 지금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무기평가 고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30년 넘게 하늘을 날아다녔어요. 그동안 수많은 전투기를 봤고 평가했습니다. 그런 제게도 충격적인 날이 있었어요. 그날 아침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동료가 다가왔습니다. 존이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죠. 손에는 급보 전문을 들고 있었습니다. 라팔이 격추됐다는 소식이었거든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라팔이요? 프랑스가 자랑하는 그 전투기 말인가요?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니터 화면이 현실을 보여줬어요. 인도 파키스탄 접경 지역에서 벌어진 공중전. 인도 공군의 라팔 한 대가 격추된 거였습니다. 전 세계 방산업계가 들썩였죠. 라팔은 무적이라고 여겨졌거든요. 유럽의 최고 기술이 집약된 전투기였으니까요. 회의실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어떻게 라팔이 떨어질 수 있는지, 상대방 기체가 무엇인지 질문들이 쏟아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당황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30년 넘게 하늘을 날았지만 이런 충격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때까지 우리는 확신했어요. 서방 전투기의 기술적 우위를. 특히 라팔 같은 최신의 기체는 절대 불가침 영역이라고 믿었죠. 스펙트럼 도미넌스, 즉 전 영역에서의 압도적 우위를 자랑하던 기체였거든요. 하지만 그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진 거였어요. 오후가 되자 더 혼란스러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격추시킨 상대방 기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거였어요. 파키스탄의 JF-17인지 아니면 다른 기체인지 정보가 엇갈렸습니다. 더 이상한 건 교전 상황 자체가 불분명했다는 거예요. 어떤 미사일이 사용됐는지, 어떤 전술이 사용됐는지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긴급 분석에 들어갔어요. 라팔의 재원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레이더 성능, 전자전 능력, 기동성 모든 면에서 최상급이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격추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놓친 변수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서재에 앉아 라팔의 기술 문서들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완벽해 보였거든요. RFC 액티브 안테나, 스펙트라, 전자전 시스템, 메테오르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까지 모든 게 완벽했는데 왜 떨어졌을까요?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더미를 정리하다가 눈에 띈 게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초청장이었어요. KF-21 평가 요청서라고 적혀 있었죠. 한국이 만든 전투기를 평가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받았던 건데 그때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한국의 전투기라니 F-16 기반이겠거니 생각했죠. 기술 이전받아서 조립하는 수준일 거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라팔이 격추된 그날 그 초청장이 다르게 보였어요. 혹시 우리가 놓친 게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라팔이 격추된 세상에서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전부일까요? 그날 밤 처음으로 의문이 들었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막연한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혹시 우리가 시대의 변화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 말이에요. 한국행 비행기 안에서 14시간을 보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태평양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정말 갈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솔직히 기대는 크지 않았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이 만드는 전투기는 대부분 기존 기술의 조합이었으니까요. 사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평범한 지방 공항 같았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본사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냥 평범한 도시 풍경이었죠. 공단 지역 특유의 삭막함도 있었고요. 과연 여기서 뭘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공장에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달랐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시설, 체계적으로 배치된 장비들, 그리고 무엇보다 직원들의 표정이 달랐습니다. 자신감이 느껴졌어요. 단순히 남의 기술을 조립하는 사람들의 표정이 아니었죠. 안내를 맡은 김 과장이 저를 경납고로 데려갔어요. 중년의 신사였는데 영어를 유창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경납고로 가는 길에 간단한 소개를 해줬습니다. KF-21 개발 과정에 대한 이야기였죠. 경납고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멈춰 섰어요. KF-21 시제기가 거기 서 있었거든요. 처음 든 생각은 아름답다는 거였습니다.
F20이나 F35처럼 날카로운 각도는 아니었지만 뭔가 조화로웠어요. 균형 잡힌 실루엣이 인상적이었죠. 기체에 다가가자 더 놀랐어요. 표면 처리가 매끄러웠거든요. 이음새도 정교했고요. 스텔스 기능을 위한 코팅도 완벽했습니다. 이 정도 품질이라면 웬만한 서방 제작사와 비교해도 밀리지 않겠다 싶었어요. 제가 30년간 봐온 전투기들과 확실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김 과장이 레이더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하나 시스템에서 직접 개발한 AESA 레이더라고 했습니다. 탐지거리는 200km 이상이라고 하더군요. 순간 제 표정이 굳었을 거예요. 200km 이상? 그것도 직접 개발했다고요? 그건 미국이나 이스라엘 같은 최고 수준의 기술이었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링크 시스템이었습니다. 링크 16을 직접 만들었다는 거였어요. 그것도 호환성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전술 데이터 링크까지 갖췄다고 했습니다. 제가 아는 한 그런 기술을 독자 개발한 나라는 몇 안 됐거든요. 미국, 프랑스, 이스라엘 정도였는데 한국이 그 대열에 합류한 거였어요. 조종석에 앉아볼 기회도 있었습니다. 계기판 배치가 직관적이었어요. 터치스크린 방식의 다기능 디스플레이도 최신식이었고요. 인체공학적 설계도 잘 되어 있었습니다. 핵심 기술 대부분이 국산이라는 설명에 할 말을 잃었어요. 엔진 부분을 살펴볼 때도 놀랐습니다. 기본은 제너럴 일렉트릭의 F414지만 상당 부분을 개량했다고 하더군요. 추력 증강은 물론 연료 효율성도 개선했다고 했어요. 이건 단순한 라이선스 생산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개발이었어요. 그때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국을 너무 얕봤다는 걸요. 단순히 조립만 하는 나라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눈앞의 보람에는 달랐어요. 설계부터 제작까지 진짜 한국이 만든 전투기였습니다. 기술력도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었고요. 공장 투어가 끝나갈 무렵 저는 김 과장에게 솔직한 감상을 털어놨어요. 이 정도일 줄 몰랐다고 말이죠. 그때 그가 한 말이 잊히지 않습니다. 목소리에 깊은 울림이 있었어요. 마이클 씨, 우리에게는 선택지가 없었어요. 만들거나 아니면 영원히 의존하거나. 우리는 첫 번째를 택했습니다. 라팔이 격추된 세상에서 한국이 만든 전투기를 직접 본 충격이 가시지 않았거든요. 이건 단순한 기계가 아니었어요. 뭔가 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절박함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결과물이었죠. 그리고 그 절박함 속에서 피어난 기술적 성취가 정말 놀라웠어요. 다음 날 아침 창원에 있는 엔진 시험장으로 이동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운영하는 곳이었어요. 사천에서 차로 1시간 거리였는데 가는 길에 김 과장이 한국의 항공산업 역사를 설명해 줬습니다. 생각보다 오래된 역사였어요. 60년대부터 시작됐다고 하더군요. 시험장에 도착하자 웅장한 건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너럴 일렉트릭의 F414 엔진을 기반으로 한 개량형을 시험하는 곳이라고 했어요. 건물 외관부터 첨단 시설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방음 시설도 철저했고 안전시설도 완벽했어요. 시험장 내부에 들어서자 엄청난 소음이 귀를 때렸습니다. 엔진이 풀파워로 가동되고 있었거든요. 제트 엔진의 굉음이 온몸을 관통했어요. 방음 유리창 너머로 보니 연구원들이 각종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과정이 체계적이고 정밀했어요. 담당 연구원인 박 박사를 만났습니다. 50대 중반의 신사였는데 눈빛이 예리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깊은 애정이 느껴졌습니다. 직접 개량한 버전이라고 설명했어요. 추력도 향상시키고 연료 효율성도 개선했다고 하더군요. 기본 구조는 F414지만 연소기, 터빈 블레이드, 제어 시스템까지 자체 설계했다는 설명에 놀랐습니다. 엔진 개발은 정말 어려운 기술이거든요. 미국, 러시아, 영국 정도만 독자 개발 능력을 갖고 있는데 말이죠. 그런데 한국이 핵심 부품들을 직접 설계했다니 믿기 어려웠어요. 시험 과정을 지켜보는 동안 감동받았습니다. 온도, 압력, 진동, 소음 모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었어요. 컴퓨터 화면에는 수백 개의 그래프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고요. 이런 정밀한 시험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웠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엔진이 정지되자 연구원들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온도 측정, 부품 점검, 데이터 분석까지 한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는 자세였어요. 마치 수술실의 의사들처럼 정밀하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이런 태도에서 한국 기술자들의 수준을 엿볼 수 있었어요. 제가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는지 물었을 때 박 박사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깊은 한숨을 내쉬더군요. 정말 많은 실패가 있었다고 했어요. 몇 번이나 포기하고 싶었지만 선택지가 없었다고 하더군요. 또 그 말이 나왔습니다.
어제 김 과장도 같은 말을 했었죠. 무슨 의미인지 더 물어봤을 때 박 박사가 말했습니다. 마이클 씨,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예요. 언제든 전쟁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런데 핵심 무기를 다른 나라에 의존한다면 위기 상황에서 공급이 중단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 이해했습니다. 한국의 무기 개발이 단순한 산업 발전이 아니라는 걸요. 생존의 문제였던 거예요. 기술이 부족해도 시간이 오래 걸려도 자신들의 손으로 만들어야 하는 절박한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의 눈빛이 그렇게 간절했던 거였어요. 연구실도 둘러봤습니다. 최신 장비들이 가득했어요. 컴퓨터 시뮬레이션 시설, 재료 분석 장비, 정밀 측정기까지. 이런 시설을 갖추는 데만 해도 엄청난 투자가 필요했을 텐데요. 하지만 그들은 해냈습니다. 의존하지 않겠다는 의지 하나로요. 그날 오후 숙소로 돌아와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쉽게 쓸 수가 없었어요. 기술 수치나 성능 데이터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무언가가 있었거든요. 그건 바로 사람들의 마음이었어요. 연구원들의 눈빛, 그들이 말하는 어조, 작업하는 태도까지. 모든 게 달랐어요. 제가 30년간 봐온 무기들과 뭔가 다르다는 걸요. 이건 그냥 기술이 아니었어요. 철학이었습니다. 절박함에서 나온 철학이요. 그날 밤 처음으로 보고서 작성을 미뤘습니다. 뭔가 더 봐야 할 게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한국의 기술자들이 말하는 선택지가 없었다는 말의 진짜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고 싶었어요. 그들의 철학을 온전히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드디어 비행시험을 볼 기회가 왔습니다. 사천 활주로에서 KF-21세대가 편대 비행을 한다는 거였어요. 관제탑 옆 관람석에 앉아 기다리는 동안 가슴이 뛰었습니다. 30년 경력의 조종사지만 이런 설렘은 오랜만이었거든요. 새벽 6시부터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정비사들이 기체를 점검하고 조종사들이 브리핑을 받았어요. 모든 과정이 체계적이었습니다. 미군 수준의 정밀함이었죠. 특히 안전점검 과정이 인상적이었어요. 한치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자세였습니다. 오전 10시 첫 번째 기체가 활주로에 나타났어요. 보람의 시제기 1호기였죠. 이어서 2호기, 3호기가 차례로 나왔습니다. 세대가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 장관이었어요.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기체들이 마치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편대장은 이대성 중령이라고 했어요. 공군 출신으로 F-16 베테랑이라고 하더군요. 시험비행단장이 그의 경력을 설명해줬습니다. 비행시간 3,000시간 이상, 각종 국제훈련에도 참가했던 실력자였어요. 그런 베테랑이 한국산 전투기를 조종한다는 것 자체가 상징적이었습니다. 엔진 시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트 엔진 특유의 날카로운 휘파람 소리였어요. 하지만 뭔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더 깔끔하고 안정적인 소리였거든요. 어제 본 개량 엔진의 효과인지도 모르겠네요. 소음도 예상보다 적었어요. 1호기가 먼저 이륙했습니다. 활주로를 달리다가 순식간에 하늘로 솟아올랐어요. 각도가 가팔랐습니다. 추력 대비 중량비가 상당히 좋다는 뜻이었죠. 2호기와 3호기도 연달아 이륙했어요. 세대 모두 완벽한 이륙이었습니다. 하늘에서 세대가 합류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마치 약속이나 한 듯 정확한 거리를 유지하며 편대를 이뤘어요. 와라는 감탄사가 저도 모르게 나왔습니다. 편대는 활주로 상공을 저공 비행했어요. 세대가 완전히 일체화된 모습이었습니다. 선두기가 좌선회하면 나머지 두 대도 정확히 따라갔고요. 우선회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실시간 데이터 링크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대가 마치 한 대처럼 움직이는 거였죠. 이런 정밀함은 최고급 전투기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때 편대가 수직 상승을 시작했습니다. 하늘을 찢듯이 솟아오르는 모습에 가슴이 뛰었어요. 저도 조종사였지만 이런 감동은 오랜만이었거든요. 상승 속도도 인상적이었고 세대가 완벽한 대형을 유지하는 것도 놀라웠습니다. 고도 3,000m에서 편대가 분리됐습니다. 각자 다른 방향으로 기동을 시작했어요. 루프, 배럴롤, 하이지 선회까지. 기본기가 탄탄했습니다. 특히 하이지 선회는 정말 깔끔했어요. 기체의 민첩성을 제대로 보여주는 기동이었죠.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재합류 과정이었어요. 서로 흩어져 있던 세대가 다시 완벽한 편대를 이뤘거든요. 오차가 거의 없었어요. 이런 정밀함은 조종사의 실력은 물론 기체 자체의 성능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거였습니다. 조종사들의 실력도 있지만 비행 제어 시스템이 우수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기체가 조종사의 의도를 정확히 구현해주니까 가능한 거였죠. 플라이 바이 와이어 시스템의 완성도가 높다는 뜻이었어요. 착륙 과정도 완벽했습니다. 세대가 순서대로 내려와 활주로에 안착했어요. 터치다운 지점도 거의 같았고 브레이킹도 정확했습니다.
모든 과정이 교과서적이었어요. 비행이 끝나고 조종사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편대장인 이대성 중령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외국 기체들과 비교해도 전혀 밀리지 않는다고 자신있게 말하더군요. 특히 편대 비행 때 안정성이 인상적이었다고 했어요. 세대가 진짜 하나의 생물처럼 움직였거든요. 이 정도면 실전에서도 충분히 쓸만합니다. 그의 말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외국산 전투기만 타던 조종사가 한국산 전투기에 대해 이렇게 말하다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국이 직접 만든 전투기가 저렇게 멋지게 날 수 있다니 정말 믿기 어려웠어요. 더 놀라운 건 그 완성도였습니다. 이미 실전 배치가 가능한 수준이었거든요. 한국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15시간의 긴 비행 동안 계속 생각했어요. 제가 본 것들을 어떻게 보고서에 담을 수 있을지 말이죠. 사무실 책상에 앉아 KF-21 성능 평가 보고서라고 제목을 적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이 문제였어요. 손이 키보드 위에서 멈춰 있었거든요. 평소라면 쉬웠을 거예요. 레이더 성능은 우수함, 기동성은 양호함, 무장 탑재량은 적절함. 이런 식으로 써야 하는데 뭔가 부족했어요. 제가 한국에서 본 건 단순한 수치가 아니었거든요.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걸 어떻게 수치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박 박사가 말했던 그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우리에게는 선택지가 없었다고 했을 때의 표정과 목소리가 생생했어요. 절박함과 의지가 섞인 그 어조를요. 김 과장이 보라매를 설명할 때의 자부심도 잊을 수 없었어요. 외국 기술을 조립한 게 아니라 정말 자신들이 만들었다는 자부심 말이죠. 창원 엔진 시험장의 연구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몇 번의 실패에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했다는 이야기. 그들의 손짓 하나하나에서 느껴지는 정성까지. 모든 게 일반적인 기술 개발과는 달랐어요. 뭔가 더 간절하고 더 절실했습니다.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이 됐어요. 일반적인 성능 평가서라면 기술적 수치만 나열하면 됩니다. 레이더 탐지거리 200km, 최대 속도 마하 1.8, 실용 상승한도 17,000m.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KF-21은 달랐어요.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거든요. 저녁이 되도록 한 줄도 제대로 못 썼습니다. 집에 돌아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내가 한국 출장이 어땠는지 물었죠. 복잡하다고 대답했어요. 기술적으로는 우수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뭔가 더 있었다고 말했어요. 철학이랄까. 기술을 만드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달랐다고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나 기술력 과시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필요에 의해서 만든 거라고 했습니다. 생존을 위한 절박함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요.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컴퓨터 앞에 앉아있지만 글이 써지지 않았습니다. 동료가 지나가며 보고서 일정을 물었을 때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고 했어요. 특별한 케이스라고 설명했죠. 그가 무슨 특별함이냐고 물었지만 설명하기 어려웠어요. 사흘째 되는 날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제가 뭘 써야 하는지를요. 기존의 평가 방식으로는 KF-21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는 걸 말이에요. 새로운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기술을 넘어선 철학적 관점에서의 평가가요.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KF-21은 일반적인 성능 평가로는 설명할 수 없다고 썼습니다. 이 기체는 기술적 우위가 아닌 정신적 우위에서 나온 결과물이라고요. 처음으로 손이 술술 움직였습니다. 한국의 연구진들은 기술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생존을 위한 철학을 만들고 있었다고 썼어요. 그 철학이 구현된 것이 바로 KF-21이라고요. 의존하지 않겠다는 의지,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는 끈기, 완벽을 추구하는 자세까지 모든 게 기체에 녹아들어 있었다고 썼습니다. 보고서를 다 쓰고 나서 다시 읽어봤어요. 지금까지 써본 평가서 중 가장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정확한 표현이기도 했어요. 수치로는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를 담으려고 노력했거든요. 마지막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이것은 전투기가 아니다. 철학을 만든 나라의 선언문이다. 그리고 그 선언문은 세계 방산업계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썼어요. 더 이상 기술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기준을요. 2주일 후 펜타곤에서 방산전략회의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모두 고위급이었어요. 국방부 차관, 공군 참모차장, 주요 방산업체 대표들까지. 평소보다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라팔 격추 사건 이후 전 세계 방산업계가 긴장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KF-21 평가 결과를 발표하는 순서였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어요. 차관이 반쯤 농담 섞인 어조로 한국 전투기가 어땠는지 물었습니다. 분위기를 가볍게 만들려는 의도였겠지만 저는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예상을 뛰어넘었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정도냐는 질문에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먼저 기본 재원부터 설명했습니다. 길이 16.9m, 날개폭 11.3m, 최대 속도 마하 1.8, 항속거리 2800km, 수치상으로는 F-16과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한 장군이 그럼 별거 아니라고 말했지만 중요한 건 따로 있다고 했어요. 레이더 성능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AESA 방식으로 200km 이상 탐지 가능하다고 했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그런 성능의 레이더를 독자 개발한 나라는 많지 않았거든요. 방산업체 대표가 한국이 직접 만들었는지 물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하더군요. 그 기술은 미국이나 이스라엘 정도만 갖고 있다고요. 저도 처음엔 믿기 어려웠지만 직접 봤다고 대답했습니다. 하나시스템이라는 업체에서 완전히 독자 개발했다고 설명했어요. 링크 시스템도 마찬가지였어요. 링크 16호와는 물론 독자적인 전술 데이터 링크까지 개발했다고 설명했죠. 편대 비행도 봤는데 세대가 완벽하게 연동되더라고 했어요. 이런 기술을 가진 나라는 정말 몇 안 됐거든요.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시큰둥했던 참석자들이 진지해졌습니다. 공군 참모차장이 정말 그 정도 수준이냐고 물었어요. 직접 시험 비행도 봤다고 대답했습니다. 완성도가 이미 실전 배치 수준이라고 평가했어요. 차관이 결론이 뭐냐고 물었을 때 잠시 망설였습니다. 제가 하려는 말이 파격적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하지만 진실을 말해야 했어요. 한국은 더 이상 기술 수입국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배워야 할 때가 왔다고 선언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저를 바라봤어요. 한 장군이 무슨 말이냐고 물었죠. KF-21을 개발한 과정을 보면 한국은 단순히 기술을 모방한 게 아니라고 설명했어요. 자신들만의 철학을 만들어냈다고 했습니다. 절박함에서 나온 창의성이라고 설명했어요. 의존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기술 혁신으로 이어진 거라고요. 우리는 기존 기술의 개량에만 집중했지만 한국은 처음부터 새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해법들을 찾아낸 거라고요. 참석자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제 말이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방산업체 대표가 우리가 뒤처졌다는 말이냐고 물었어요. 모든 면에서는 아니지만 일부 분야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독창성 측면에서는 확실히 배울 점이 있다고 했어요.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자들이 가진 절박함과 의지를 우리가 놓치고 있다고 했어요. 안주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는 자세, 완벽을 추구하는 태도까지. 이런 정신적 자산이 기술 발전을 이끈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차관이 개별적으로 저를 불렀어요. 정말 확신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네, 직접 봤습니다. 한국은 이미 우리와 동등한 수준에 올라섰어요. 일부 분야에서는 앞서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차관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평가가 아니라 전략적 판단을 바꿔야 할 문제라는 걸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도 회의실에 긴장감이 가시지 않았어요. 제가 한 말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 알았거든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말한 거니까요. 그리고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해야 한다는 경고를 한 거니까요. 제 보고서가 제출된 후 몇 주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한국의 KF-21 관련 소식들이 계속 들려왔어요. 폴란드가 도입을 검토한다는 뉴스부터 시작해서 아랍에미리트 연합국과 스페인에서도 관심을 보인다는 소식까지. 정말 놀라운 변화였어요. 처음엔 단순한 수출 협상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다른 의미가 있었어요. 이들 국가들이 원하는 건 단순히 전투기가 아니었거든요. 한국의 개발 철학과 기술 전수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획기적인 변화였어요. 폴란드의 경우가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단순 구매가 아니라 공동 개발을 제안했거든요. 한국의 기술을 배워서 자국 방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거였죠. 이전까지 폴란드는 미국이나 유럽 전투기만 도입했는데 말이에요. 이제 한국을 새로운 파트너로 보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니 더욱 놀라웠어요. 폴란드가 원하는 건 단순한 기술 이전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식 개발 방법론 자체를 배우고 싶어 했어요. 어떻게 짧은 시간에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었는지, 어떤 조직 체계로 프로젝트를 관리했는지까지 알고 싶어 했거든요. 아랍에미리트 연합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단순 수입이 아니라 기술 이전을 전제로 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자국에서 조립하고 싶다는 요구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대우는 보통 미국이나 유럽 최고급 전투기에만 해당되는 것들이었죠. 한국이 그 대열에 합류한 거였어요. 더 놀라운 건 스페인의 반응이었어요. 북대서양 조약기구 회원국인 스페인이 한국 전투기에 관심을 보인다는 것 자체가 충격이었거든요. 기존 서방 전투기 체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선택지를 고려한다는 의미였으니까요.
이건 정말 역사적인 변화였습니다. 스페인 측에서 제시한 조건들을 보면 더욱 놀라워요. 단순 도입이 아니라 공동 생산을 원했습니다. 스페인의 방산업체들과 한국이 파트너십을 맺어서 유럽 시장 진출을 함께 하자는 제안까지 있었어요. 이제 한국이 기술을 받는 입장이 아니라 주는 입장이 된 거죠. 이런 소식들을 들으면서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전투기를 파는 게 아니라는 걸요. 자신들만의 개발 철학과 기술 독립 정신을 함께 전파하고 있었어요. 구매국들도 그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고요. 기술만이 아니라 철학을 사고 싶어 했던 거예요. 한 달 후 저는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KF21의 글로벌 파급 효과에 대한 분석이었어요. 이번엔 키보드 앞에서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써야 할 내용이 명확했거든요.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들이 있었으니까요. 한국은 이제 기술을 가르치는 나라가 됐다고 썼어요. 예전처럼 배우기만 하는 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 찾아와서 배워가는 나라로 변화했다고요. KF21 개발 과정 자체가 하나의 교과서가 된 거였습니다. 어떻게 의존해서 독립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준 교과서 말이에요. 특히 기술 독립에 대한 철학이 주목받고 있다고 분석했어요.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개발하겠다는 의지,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는 끈기, 완벽을 추구하는 자세까지 이런 정신적 자산이 기술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걸 보여준 거였죠. 보고서 중간 부분에 인상적인 사례를 추가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자들이 해외 컨퍼런스에서 발표할 때 청중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기술적 세부사항이 아니라 개발 과정이라는 거였어요. 어떤 어려움을 겪었고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한 이야기 말이죠. 보고서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파는 게 아니라 철학을 판다. 한국이 증명한 건 바로 이것이었어요. 기술은 모방할 수 있지만 철학은 체험해야만 얻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 철학이야말로 진정한 경쟁력의 원천이었던 거죠. 몇 주 후 북대서양 조약기구 문서에 한국이 방산 선진국으로 공식 등재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기술을 배우는 나라가 아니라 가르치는 나라로 인정받은 거였어요. 제가 한국에서 느꼈던 그 감동이 결국 현실이 된 거였습니다. 세상이 변했다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한 순간이었어요. 퇴역을 앞둔 요즘, 저는 종종 동료 조종사들과 모임을 갖습니다. 오래된 친구들과 함께 과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죠. 대부분 은퇴한 조종사들이었는데 모두 30년 이상 하늘을 날았던 베테랑들이었어요. 그날도 각자가 기억에 남는 기체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F-14 톰캣 이야기를, 다른 누군가는 F-15 이글 이야기를 했어요. 모두 자신이 조종했던 기체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이 가득한 이야기들이었죠. 제 차례가 됐을 때 저는 KF-21 이야기를 꺼냈어요. 한국에서 본 그 전투기와 그곳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요. 처음엔 다들 시큰둥했습니다. 한국 전투기라니 별거 아니겠거니 생각했을 거예요. 아시아 국가들이 만드는 전투기는 대부분 기존 기술의 조합이라고 여기는 분위기였거든요. 하지만 제가 본 것들을 하나씩 설명하기 시작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200km 이상 탐지 가능한 자체 개발 레이더, 독자적인 전술 데이터 링크, 완벽했던 편대 비행까지 모두가 진지하게 들었어요. 특히 직접 개발했다는 부분에서 모두 놀라워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한 친구의 반응이었습니다. 40년 넘게 하늘을 난 베테랑이었는데 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럼 이제 정말 달라진 거네요. 세상이 말이에요.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세상이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몇몇 나라만이 최첨단 전투기를 만들 수 있는 시대는 끝났다는 거죠. 한국이 그걸 증명했고 다른 나라들도 그 길을 따라가고 있었어요. 기술의 민주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였죠. 다른 친구가 물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고. 저는 답했습니다. 배워야 한다고. 한국의 기술자들이 보여준 그 정신을 배워야 한다고요. 안주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는 자세,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개발하려는 의지를 말이에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오랫동안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장에 꽂힌 비행 매뉴얼들과 각종 기술 서적들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어요. 제가 30년간 쌓아온 지식과 경험이 이제는 일부에 불과하다는 거요. 세상은 계속 변하고 있었고 저도 그 변화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이 떠올랐습니다. 박 박사의 눈빛, 김 과장의 자부심, 이대성 중령의 자신감까지. 그들 모두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던 건 포기하지 않는 의지였어요. 어려워도 시간이 오래 걸려도 끝까지 해내겠다는 정신이었죠. 그들이 보여준 건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었어요. 철학이었습니다. 의존하지 않겠다는 철학, 스스로 만들어내겠다는 철학, 완벽을 추구하겠다는 철학.
그런 철학이 KF21이라는 결과물로 나타난 거였죠. 제 비행일지를 꺼내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적히지 않은 빈 페이지였어요. 30년간의 비행 경력을 마무리할 문장을 써야 했습니다. 펜을 들고 천천히 적기 시작했어요. 나는 한국에서 다시 배웠다. 기술보다 앞서는 신념이 있다는 걸. 그 문장을 쓰고 나서 잠시 멈췄습니다. 더 쓸 말이 있었거든요. 라팔이 격추되던 그날부터 시작된 의문이 한국에서 해답을 찾았다는 거요. 세상은 바뀌고 있었고 그 변화를 이끄는 건 기술뿐만 아니라 철학이었다는 거요. 한국의 기술자들이 보여준 그 절박함과 의지가 바로 미래의 경쟁력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추가했어요. 그건 무기가 아니라 나라였다. 한국이 만든 건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었어요. 자신들의 의지와 철학을 하늘에 띄운 거였죠. 그리고 그 철학이 전 세계를 바꾸고 있었어요. 이제 다른 나라들도 한국을 보며 배우고 있었습니다. 비행일지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언젠가 저 하늘을 한국의 보라매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닐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그들만의 철학으로 만든 날개로 말이에요. KF-21은 전투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선택이 없던 나라의 유일한 선택이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은 전 세계의 기준을 바꿨습니다. 이제 하늘은 철학으로 나는 시대가 열린 거였죠. 한국이 그 시대를 열었고 세계가 그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하늘을 지배하는 건 수치나 기술뿐만 아니라 정신과 철학이라는 걸요. 한국은 더 이상 배우는 나라가 아닙니다. 스스로의 절박함을 동력으로, 스스로의 생존을 이유로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철학을 만들어낸 나라. 그리고 그 철학은 단지 전투기를 띄운 게 아니라 세계의 기준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 세상에 더 많이 전해져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